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펼치는 흥미진진 토크 배틀쇼. 두 명의 역사 스토리텔러가 각각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토크가 끝난 후에 역사 스토리텔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누가 더 흥미롭고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분은 무려 공식적으로 12번 과거에 합격했어요. 이게 29세 때 이분 이야기를 하면요, 환장해.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 시험 답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내가 만든 최고의 궁전은 거울이 있어야 되고 한 명 한 명 죽는 거예요. 네.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다. 일일이 공격자를 다 잡아놓고 너는 여기 벗어나지 마. 공부의 신 누굴까요? 조선에서 공부의 신 율곡이 거의 다 아시는구나. 이분은 무려 공식적으로 12번 과거에 합격했어요. 12번 정도 합격했고, 놀라운 사실은 13세에 합격을 해요. 재미로 수능 보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29세 때 이분 이야기를 하면요, 환장해. 뭐냐면 29세 때 이분이 9번 과거 시험을 왔는데 9번 다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9번 다 장원을. 아니 그러면 율곡 이 선생님 때문에 떨어지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러면 뭐 맞아, 많죠. 이 율곡이라고 하는 분은, 율곡이는 이걸 구도장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9번 시험을 봐서 9번 다 장원으로 합격한, 그러니까 1등으로 합격한 사람. 아마 조선시대 때 시험을 보고 왕을 하고 하면 아마 율곡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너무 힘든 시험이었어요. 한번 문제 내볼까요? 공식적인 기록에서 경쟁률이 가장 셌던 과거 시험은 몇 대 1 정도가 됐을까요? 몇 대 1? 2만 대 1. 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설마. 1000대1? 그건 너무하고. 10만 명이 조금 넘으니까 10만여 명이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합격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110대 1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진짜 끔찍한 경쟁률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너무 경쟁률이 세면은 네. 합격이 쉬울 수도 있어요. 무자격자들이 와도 무자격자들이 몰려와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로 더 넘어오면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은, 나 과거 시험 보러 다니는 사람이야, 양반 세탁을 많이 참 그 했거든요. 이상한 게 우리 생각에는 돈 주고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돈 주고 양말을 샀으면 다 아니까 알죠.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사면 갑자기 난 진짜 양반이야 그러고 그때부터 반일 안 하고 책 끼고 나 과거 본다 이러고 해요 진짜. 글을 모르는데도요? 뭐 그때 아니면 아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보수화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양반인 분은 그렇게 보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를 지나면서 일제강점기까지 새롭게 양반이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제사, 명절, 예의, 예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뀐 건 맞아요. 어쨌든 이 과거가 그런 어떤 중심에서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세고 합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많이 생겼지만 공부하는 방법들이 많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터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걸 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시를 공부하는 사람을 시접, 시를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다. 또 부를 공부하는 사람은 부접.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울에는 어떤 네트워크까지 형성이 되냐면, 모의고사, 지금 그러니까 예상 문제를 내고 그거를 풀어보는 이게 네트워크. 이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동접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숙훈련 하는 거. 그러니까 사찰이나 서원이나 또는 다른 데에서 동료들끼리 합숙훈련을 해요. 이걸 거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뭐 이건 진짜 뭐 조선 팔도 전체가 그냥 과거 시험에 환장을 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대입 준비할 때 이거 다 있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전통이 이어져 온 거죠. 과거 이야기.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권이라고 하는 이제 유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음서제도라고 있었어요. 이거 음서제도와 그 다음에 천거제도는
그거는 이제 추천, 특채에 해당해요. 음서는 조상을 잘 둔 거죠. 조상이 충신, 효자, 뭐 어떤 공을 세운 사람. 그 다음에 추천은 3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 3년에 3명을 추천을 해요. 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거기에서 선택을 딱 해서 점을 찍는다 해서 낙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거제도와 음서제도는 일종의 특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 시험은 공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계층의 사다리를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이긴 하지만 18세기 때는 어마어마하게 부패를 했죠. 그래서 그 동상기를 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은 동상기라고 하는 희곡, 조선 최초의 희곡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1790년대 한양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것 3가지를 뽑아요. 첫 번째, 가난한 노처녀가 결혼하는 것. 두 번째로, 백 없는 무인, 군인, 백 없는 군인이 벼슬 하는 것. 세 번째가 가난한 선비가 과거시험 보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과거시험 보는 게 뭐가 힘들어? 그냥 우리가 될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합격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게 부패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과거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제도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만 그 주변을 둘러싼 문화적 현상들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과거시험 답지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답안지요? 제출한 답안지? 네, 네. 합격한 답지들은 나중에 돌려줘요. 그러니까 가문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합격한 답지는. 네. 전 사진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빼곡히 막 적혀 있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문 형태로 쓰이는 것도 있고 시의 형태로 쓰이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2개의 그 과거 시험 답지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정몽주의 답지.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 공민왕 시기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병서에 대한 특징 플러스 험난한 난국에 진짜 어떤 인재가 정말 훌륭한 인재냐라고 했을 때 정몽주는 그렇게 답변을 써요. 문무겸비한 지식인들이다.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장군에게 그 도를 깨우치게 하고 군사들에게 그 법률을 그리고 군기를 제대로 가르치면 이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어떤 유기적 덕목을 가르치게 되면 이 군대를 누가 이길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의 결론은 문무를 겸비한 지식인들이 이제 최고의 지식인 국가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 답지를 쓰죠. 장원급제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민왕 시기 어땠습니까? 원나라에서 자주권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구, 공건적 침입, 그리고 정치적 혼란. 그러다 보니까 국가 인재상 자체가 문인들은 융성한 시대를 유지하고 완성시키는데 훌륭하고 이 논리 서론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문인들은 융성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난세에서는 무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때는 난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무를 겸비한 인간을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해서 이게 장원급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릴 답지는 박세당. 굉장히 좀 낯설 겁니다. 이게 국사책에도 잘 나오지 않는 분인데 박세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장원급제의 답지인데요. 현종 즉위 축하 별시였어요. 현종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축하하는 과거 시험을 딱 했는데 답 논리가 뭐냐면 왕이 재산을 소유해서 안 됩니다. 아니 백성들이 풍성하면 왕이 풍성한 거고 백성들이 가난하면 왕이 어떻게 풍족하겠냐고. 이거 안 됩니다. 왕들이 재산을 운영해서 안 돼요. 이건 관리한테 맡기세요. 이런 논리로 왕의 축하연에 즉위 축하연에 답지를 씁니다. 그래도 이제 시스템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즉위해서 그걸 축하하는 별시, 직접 현종이 거기에 참관을 했던 그 시험에서 이런 답지를 쓴 거예요. 아, 그걸 받아들인 현종과 그 시대도 참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모든 재정은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되고 왕실, 즉 왕실에 귀속을 시켜서는 안 되고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는 아주 뛰어난 인재들, 이 관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왕이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쓴 사람도 대단하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장원급제로 뽑은 사람들도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가의 어떤 지혜를 묻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정책을 질문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과거 시험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중요한 문제들을 시험으로 딱 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몰려들어서 이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채점하는 것 자체가 민심을 듣는 거예요. 그중에 굉장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지요. 과거 시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거 시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냥 시험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현안을 지식인들 즉 집단 지성에게 묻는 거다. 그리고 집단 지성은 그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던 거다. 라고 생각을 좀 저는 해봐요. 이 국가의 경영의 지혜를 들었던 거죠. 시험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야 내공이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데 시험 보고 싶진 않네요. 그렇죠. 노래가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과거 시험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좀 다른 면을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아주 좋은 면, 아주 나쁜 면, 뭔가 이런 것들만 배우다 보니까 과거 시험의 부정부패, 뭔가 그런 비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지, 그 과거 시험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으네요. 시험 잘 봤어요, 학창 시절 때?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강력한 그 내공을 이쪽에서 받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우리 심 선생님으로부터 내공을 또 받을 차례가 저쪽이요? 시작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준비됐습니다. 좀 시험 얘기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봤던 학생이 아니어서 저는 정말 천거제 마음이 들고 저희 집안이 음소가 아니라는 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만 하게 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부담 없는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삶 살아보고 싶고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죠. 선 태양원. 굉장히 불쾌하고요 지금. 야 거기다 그걸 갖다 끼시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세기 절대군주가 이끌던 궁정인데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50년에 걸쳐서 지었다,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이 당시에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울, 유리공예 굉장히 좀 초특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프랑스 기술자들한테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에 있었던 특급 이제 기술사들을 데려온 거예요. 궁정에서 한 명 한 명 죽는 거예요. 네. 한 명 한 명. 어느 날은 어떤 기술자는 이제 복통에 시달려 갑자기 죽고, 또 어떤 사람도 다른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죽어나가요. 근데 이게 왜 죽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죽어야만 됐을까? 사실은 이제 그냥 아파서 죽을 수 있는 거고, 과거는 이제 워낙 병명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쉽게 죽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루이 14세라는 한 존재가 워낙 스토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워낙 큰 대공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얘기 붙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저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다. 왜? 루이 14세가 어떤 예를 들면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싶어서 딱 만들고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작은 음모론 속에서 보여주는 이 시대에 대한 역사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루이 14세는 어떤 이미지 갖고 계세요? 뭔가 강인함? 강인함. 그리고 화려함. 화려함. 뭐 이렇게 가치 같은 거 이렇게 막 쓰고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조선의 국왕들은 국정을 열심히 하면 좀 이렇게 여색이나 이런 걸 안 즐기고 여색에 집중하면 국정을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다 하던 스타일. 정말 식욕, 좀 말이 좀 노골적이다.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고, 근데 문제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요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0이 넘게 살았어요. 우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대편에서 국정도 너무 잘 운영하고 싶은데, 잘 운영하고 싶은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군사작전도 다 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 보고받고, 자 이제 진군해.
이제 후퇴해 이런 식이 되니까 이미 그 명령이 왔다 갔다 할 상황이면 실제적으로는 뭐 이건 이미 전황이 더 바뀐 상황인데 이래서 오히려 전쟁이 많이 졌다. 근데 이런 좀 독특한 국왕이에요. 독특한 국왕인데 이제 그가 결국은 본인이 이제 정말 특별한 왕이 되고 싶어서 했던 몇 가지 조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게 중상주의 정책을 펼쳐서 상업을 장려하고 시민 계급과 귀족 엘리트 계급을 양성하면서 재산을 많이 부풀렸다. 이 얘기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또 한대편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얘기지만 재밌는 게 어느 날 전국에 있는 귀족들한테 족보를 까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도 참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족보는 아니지만 너가 진짜 귀족인지를 입증하라. 나는 영이 실제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같으면 또 이렇게 딱 족보가 있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상당수의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귀족이 이렇게 지방 아무래도 좀 작은 영주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왕이 귀족을 공인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귀족들 입장에선 진짜로 이젠 국왕 앞에 잘 보이고 국왕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생깁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죠. 등재가 돼 있는데 이제 등재가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이제 이 공간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유럽 왕실의 모본이 되는 형태로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사실 그 전에 살고 있었던 루브르 궁은 되게 별로였었고 어렸을 때 막 루브르 궁에 파리 시민들 쳐들어오고 이랬던 경험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금은 이제 건축 구조가 바뀌었지만 이제 원래 원형 당시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실제로 베르사유 일대에선 베르사유 궁전이 다 내려다보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세계 최초의 고도 제한이 만들어졌다. 소위 말하는 이 우리 동양은 좀 자연스러운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이면서 수목이 어우러지는 거였다면 또 영국 같은 게 오히려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체계적인 자연스럽게 또 체계적인 근데 약간 그 양자를 뭐 혼합해서 만든 정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봤을 때 너무나 예쁘다. 근데 어떤 사람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그곳에 이제 그리스 신상들이 막 만나면서 얘네 여기 왜 있어?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의 절대 왕권을 이제 그리스 신으로 계속 이제 비유하고 아폴론으로 비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썬킴과 더불어서 이제 태양왕이었던 그런. 네. 오늘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지금 하면서 좀 태양왕 루이 14에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분이 지금 네. 네. 그만하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베네치아의 거울 만들던 공예장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너무나 볼거리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보통 얘기 많이 하는 데가 그 유명한 이제 거울의 방이죠. 거울의 방이죠.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거울이 등장하려면 유리공예라는 것과 금속공예가 같이 발달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유리 뒤에다가 이제 은이나 납을 넣어서 만드는 기술로 가야 되는데 그걸 사실상 13세기, 1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갖고 있었던 데가 이제 베네치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가 유리나 그런 공예가 많이 발달했었고 그 로마의 기술을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게 너무 특급 기술 지금도 사실은 뭐 베네치아나 이런 쪽 유리로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 또 중세 때 모자이크 같은 것도 유명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무라노라는 섬에다가 이 유리 공예업자들 다 잡아놓고 너는 여기 벗어나지 마. 이렇게 지금은 거기가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나 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태양 루이 14세가 내가 만드는 최고의 궁전은 거울이 있어야 되고 그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약간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돈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이제 상인들이 데려왔던 거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공예술사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좀 붙었던 거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 왕실 단계에서부터 거울이 보편화가 됐다. 거울 생산이 보편화됐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낭트 칙령이라고 또 세계사 시간을 외우잖아요. 중요하죠. 자꾸 말하면 제가 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시험 포인트가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도 중요합니다. 아직도 중요합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신교도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인구의 뭐 10%는 안 됐지만 그래도 신교도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의 숫자가 있었고 이제 또 임명환 선생님 정말 전쟁을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또 위그너 잘 안 지잖아요.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위그너. 그렇죠. 군대 장교라든가 장군의 위그너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참 처리하기 골치 아픈 존재인데 사실은 이제 루이 14세의 할아버지 뻘이었었던 앙리 4세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낭태 칙령을 했는데 사실 루이 14세가 이제 낭태 칙령을 철폐하거든요. 루이 14세는 항상 자기가 직접 병자나 어린아이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사실 중세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국왕의 몸에 이렇게 잠깐 손대면. 만질게요. 이렇게 싹 하면 질병이 치료가 된다라든지. 능력이라. 안 좋은 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루이 14세도 그걸 믿어서 평생 한 2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직접 매주 한 요일을 딱 정해서 계속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본인이 보기에 본인의 왕권을 뒷받침하고 이 프랑스의 정체성이 되는 게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낭태 칙령 폐지하면서 너네 다 나가라 혹은 개종을 해라 라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 나간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의 숫자가 대거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신교도들이 대부분 이 당시에 이 프랑스의 상공업을 담당하던 특수계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혹자들은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과의 기술 경쟁과 산업 경쟁에 졌다 이렇게까지 단언하던 때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실은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꾸미는 데에 대해선 첨단 기술을 사랑했지만 전체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과 방략 속에서는 그런 행동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분명히 일으켰고 프랑스 경제에도 피해를 줬고 나중에 가면 전쟁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신기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전쟁 많이 하고 이렇게 영토 못 넓히는 왕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정말 영토를 못 넓혔던. 돈도 엄청 썼어요. 돈도 그렇죠. 네, 프랑스 군대가 돈 많이 드는 군대였죠. 아 프랑스 군대 편지 자체가 네, 아니 이거 돈 많이 썼어요. 병력도 많고.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루이 14세 본인은 영광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루이 15세, 루이 16세 단계로 가면 이제 국가 부채 심해지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뭐 간단한 작은 지혜라고 한다라면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 의미를 지니지만 그 기술을 결국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가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루이 14세가 본인을 꾸미는데 거울 기술 그렇게 집착했던 것만큼 만약에 위그노들의 기술을 좀 소중히 여겼으면 프랑스 역사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이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너무 두 분 다 너무 깔끔하고 좀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왜 이런 테스트를 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싫어 진짜. 자신 없고. 근데 그때는 그 참 큰 거울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었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도 힘든데. 맞아요. 근데 거울을 만들다가 사람이 많이 죽은 이유가 그 중독 아니에요? 맞아요. 수은 중독.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암 환자들이 많거든요. 유리 공해자들이. 그래서 아마 이게 불에 녹여야 되고 거기서 생기는 유독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 이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가 베르사유가 늪지대를 파가지고 공사하다가 바이러스가 엄청 나왔는데 엄청 죽었는데 당신 이유를 모르니까. 맞아요. 그 지금 있는 그 정원이랑 호수 만들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과학 기술도 없고 병으로 죽으니까 뭐 누가 죽였는지 계속 얘기가 모르겠고. 카더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야 그 호수가 정말 예쁘고 그 길이 참 예쁘지만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좀 그건 중요한 마음이 부분 아프네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강문정 선생님의 과거제도 또 신명환 선생님의 이 베르사유 궁전과 본인 일 아니니까 신났어 지금. 네? 자기 거 할 때는 막 긴장하고 표정이 달라지셨는데. 남들 단죄하는 거는 이 자리가 이렇게 편한 자리인지 몰랐어 이거. 너무 편해 지금요. 난 너무 계속- 편한데, 지금. 계속 여기 앉아 있을래. 누가 더 많은 표를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훨씬 잘하셨는데 주제가 좀 부정적인 주제였어.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시험을 딱 듣자마자 뭔가 머리가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아까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반반으로 들은 거야. 아니 그냥 내 얘기 재밌었다고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재밌었어. 제가 생각하는 역사는 즐거움입니다. 역사를 누리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전에 아무 의미도 없었던 공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고상함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좀 즐거움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여행지는 제주도입니다. 18세기만 되더라도 아무나 못하는 그런 게 여행이었습니다. 1700년대 초의 시각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보았을까? 네, 요거의 이제 핵심이죠. 대표적으로 이 토마스 쿡, 왠지 증기기관 차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 이 세대가 아니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